네, 안녕하십니까. 닥터 파이낸스 김영환 교수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전문직 시험에 우리 2030 세대들이 왜 이렇게 많이, 열광하면서 매달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Q&A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중고 신입을 원하는 대기업들 어찌하오리까 하는 겁니다. 질문 들어갑니다. 최근 채용 시장에서 경력직 선호, 수시 채용 확대, 조직 문화 적합성 중시 등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가 나타난 이유가 무엇이며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지 여쭙습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일단 저는 재무관리 교수고요. 이거에 대한 그 완전 전문은 HR 쪽에 더 훌륭하신 우리 교수님들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박태현 교수님이라든가 우리 성균관대 쟁쟁한 교수님들한테 직접 여쭤보시는 게 더 답이 되겠고, 저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제가 경험한 미국 회사라든가 또 우리나라의 어떤 그 문화가 다른가, 저도 또 신입 들어가는 것까지는 다 해봤었으니까 옛날에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할게요. 원래 수시 채용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장 원리에 충실한 영미권 스타일이다. 그게 맞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맞는 거 틀리는 게 있냐? 시장 원리 차원에 있어서는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영미권의 것이 맞는 거고요. 우리나라 거는 이제 정시공채가 사실은 좀 예외적이고 기형적인 형태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미권 같은 경우는 뭐 기업들은 물론 수시 채용이고, 그죠? 공무원들마저 수시 채용을 합니다. 그죠? 어떤 공무원들 뭐 과거 시험 1년에 한 번만 딱 봐서 3월 달에 너가 다 들어가라.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게 매 수시 채용으로 들어가면서 질문은 또 이제 중고 신입까지가 되는데, 중고 신입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뭡니까? 이 작은 기업에서 먼저 일을 한 다음에 큰 기업으로 신입사원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동안의 경력은 좀 무시되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자, 근데 하여튼 간에 수시 채용부터 먼저 얘기하다 보면 중고 신입의 얘기도 좀 더 자동적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중고 신입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의 위치가 전과 다르게 엄청나게 글로벌 탑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 양극화에 의해서, 기업들의 양극화에 의해서 좀 더 많이 설명이 된다는 것도 있고요. 그나저나 간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회사에서 ABC 부서에서 XYZ라는 직원이 개인 사정이 생겨서 다른 회사로 갑자기 옮겨갑니다. 빠이빠이 하게 된대요. 한 3개월 남겨놓고 그런 얘기를 했겠죠. 한 달 남겨놓든지. 문제는 뭐예요? 그를 대체할 인원이 지금 당장 필요해요. 이렇게 랜덤 타임에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이걸 감당하실래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객관식으로 첫 번째, XYZ가 떠나기 3개월 전에 한 사람 뽑는다고 링크드인에 공고를 내가지고 뽑아가지고 업무 인수인계 잘하도록 한다. 두 번째 대안은 매년 6월에 공채 인력이 들어오니까 몇 달, 몇 달이라고 하는 건 12개월 마이너스 뭐 이렇게 되는 식으로 되겠죠. 1개월에서 11개월 사이 그 부서에서 남은 직원들이 책임지고 일해라. 뭐 두 명이서 일했으면 한 명이 혼자 다 감당해라. 아니면 다섯 명이 있었으면 네 명이서 알아서 감당해라. 뭐 이런 식으로 부서에서 한 11개월, 맥시멈 11개월 니네가 알아서 일해.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공채 때 채워줄게 기다려 라고 할 건가? 3번 매년 6월에 공채 인력이 들어오니까 회사의 PQR 부서에서 마침 남아도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냥 꽂아 넣고 한 11개월 기다리든가 아니면 그 PQR 너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살아. 그러면서 그 부서의 인력으로 그냥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뭐 세일즈 인력으로 있다가 뭐 저기 어쩌게 무슨 리스크 매니지먼트 디비전으로 가가지고 살아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때그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땜빵하고 살아. 땜빵할 인력은 많어. 그래가지고 3번처럼 할 건가? 자, 1, 2, 3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시겠습니까?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일의 방법이 영미권 회사들과 영미권 회사들의 방법이다. 공무원까지도 이런 식으로 뽑는다. 안 그러면은 랜덤 타임에 발생하는 인력 공백을 어떻게 감당하실 건데요?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거 돈벌이 해가지고 당장에 회사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11개월 동안 한번 그냥 이빨 없으면 잇몸으로 씹으면서 살아가. 라고 하시겠어요? 그게 되는 업종이고 그게 되는 비즈니스면 그렇게 하셔야지. 그게 안 되는 경우면은 어떡하겠어요? 그거 안 되면은. 그죠? 잇몸으로 씹어도 어떻게든지 우리가 대충 우겨 맞춰가지고 할 수 있는 경쟁 체제, 상황이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3번처럼 할 수 있는데, 최첨단을 달려야 된다. 이 선진 시장에 우리가 그 넘버 원으로 자리를 놓고 쟁탈전을 벌여야 된다. 그러면은 그렇게 못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럼 왜 한국은 지금까지 공채를 많이 해왔을까? 특히 60년대에서 90년대 보시면은, 그죠? 저희 세대도 공채로 해가지고 다 들어갔잖아요. 웬만큼 4대문 안에 있는 대학만 나왔으면은 아무리 공부를 안 했어도 웬만한 대기업, 삼성은 그냥 들어갔어. 예, 현대, 삼성, 무슨 LG 뭐 해가지고 그때 걱정 없이 들어갔었어요. 근데 지금 왜 안 그런가? 그때는 왜 그랬나? 그게 저는 기형적인 구조였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존심 상하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에서 비롯된 뜻하지 않은 학습 효과가 있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은 그 당시에 베이비붐 세대였잖아요. 그래서 인구 폭발로 노동 공급이 과잉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인도 스타일이죠. 뭐 기업 입장에서 아쉬울 게 없어. 그냥 갔다가, 말 그냥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은데, 인력 관리하는 거에 고민할 필요도 없고요. 부속품 느낌으로 그냥 갖다 뛰라 그러면 돼. 그냥. 그리고 뭐, 가발, 섬유 등 제조업체에서 단순 기능 인력 위주로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너 하나쯤 갈아 끼우면 돼. 트레이닝 원더잡 트레이닝 시키는 거, 한 2주일 시키면 금방 해. 너 아니라도 할 수 있어. 근데 이러면서 이제 노동 협상이 안 되는 거죠. 이러면 뿐만 아니라 뽑는 것도, 그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씹어라. 잇몸이나 이빨이나 구분이 별로 안 가도 돼요. 예? 그러니까 전문 기술이 별로 필요하지가 않았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성장 방식이 그 당시에 OEM 방식, 주문자 생산 방식으로 올라갔던 거 기억나시죠? 제품 설계는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에서 했고, 첨단을 하든 뭐 하든 너님이 알아서 하시고, 우리는 설계도 받아가지고 하라는 대로 제품만 묵묵하게 만들면 됐고, 싸게 만들어 팔면 됐었어요. 그 다음에는 글로벌 장기 호황이 벌어집니다. 브레튼 우드 시스템 유지를 하면서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 그 다음에 70년대 이후에 플라자 합의 지나고 나서도, 그렇죠? 80년대. 이게 지나면서도 미국이 글로벌 장기 호황을 누렸어요. 뭐냐면 우리나라는 미국의 줄을 잘 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덕분에 뭔가 제품을 만들기만 하면 국제시장에서 팔렸다는 거죠. 일단 대충 사람들이 그러면은 관리 방식은 뭐냐면 일단 대충 사람들 많이 뽑아놓고 적당히 집체 훈련 시켰다가 빈자리 생기면은 가서 채워넣고 일 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신입사원 훈련 방식이 어땠어요? 와, 대졸 신입사원 공채 일기 모여라 해가지고 집체 훈련을 2달씩 시키고 아마 그랬을걸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플래카드 카드 섹션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기업 만세! 그래서 너의 피를 파란색으로 바꿔주겠어. 너는 현대맨이야. 너는 삼성맨이야. 이러면서 평생 우리는 삼성을 위해서, 현대를 위해서 막 이러면서 충성 경쟁 막 이러면서 으쌰으쌰 하는 그 감성이 또 있었거든요. 신나고 재밌지. 그죠?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글로벌 장기 호황이 있었고, 일단 간에 그렇게 장기 훈련을 시킬 여유가 있었고, 채워놓고 일 시키면 됐고, 도화지 같아. 일단, 그, 새로 인력들을 뽑으면은, 그죠? 대졸자 뽑으면은 전공을 불문하고 갔다가 그냥 네가 경영 전공했든 철학 전공했든 가서 그냥 회계 교육 다시 시키고 재무 교육 다시 시키면 돼. 어차피 80년대, 70년대 놀고 대학, 먹고 대학이라서 별로 가르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뭐예요? 그 당시에 민주화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회적 요구가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는 공부할 시간이 적었어요. 안타깝게도. 그냥 이래저래 해가지고 어차피 전공에 대한 전공의 지식이 없었고, 거의 없었다고 치고, 그러다 보면은 갔다가 회사에서 6개월간 신입사원 교육시켜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서
배치시키면 됐다고. 그러니까 대기업 쪽에서 인사부에서 갖다가 헬리콥터처럼 딱딱 떨어뜨려 주면은 각 부서에서는 그냥 공장 돌아가듯이 계속 열심히 하면 됐고 랜덤 타임에 휙 빠져나가는 숫자도 적었어요. 어차피 외부 노동 시장이 유연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국내에서만 잘 커주면 주는 것만 해도 감사했기 때문에 별로 안 나갔단 말이에요. 충성도가 높았어요. 지금은 충성도가 높지도 않고 글로벌라이즈 됐어요. 아니, 영어도 잘해. 그러니까는 외국 기업에서 그냥 낚아채버려요. 좋은 거예요. 우리 글로벌 인재를 뽑아낸다며, 만들어낸다면서요. 그러니까는 인재 쟁탈전이 벌어지게 되고, 랜덤 타임에, 맞춰줘야 돼. 자, 그거 다음 시간에, 다음 페이지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엔 뭐가 있냐면 일본으로부터 배운 방법이 뭐냐면은 기업 경영 방식이 고용 관행이 평생 고용입니다. 한 번 도요다 들어오면 나는 도요다 맨이야 라고 하면서 일본의 스타일이죠. 말하자면 다이묘, 대명, 그 영주한테 충성을 다 바치는 농노 스타일, 그죠? 그런 식으로 계속 그 하는 일본 스타일을 우리가 그대로 배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거를 가지고서 우리도 평생 무슨 맨으로 큰 거지. 그죠? 그런 체제가 가능했었다. 그 당시에는 가능했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엔 또 뭐가 있냐면 관치 네트워크가 상당히 중요했어요. 소수의 대기업들을 이제 관료들이 이제 재경행시 보신 분들이 쫙쫙쫙쫙 너 해가지고 지원해주고 그죠? 정권 가지신 분들이 딱 마음이 맞는 그 기업주들하고 그죠? 선발을 해가지고는 집중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선택과 집중을 거기서 해줘 버렸거든요. 거기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역사를 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긴 현상이 뭐냐면 입법, 행정, 사법부의 요직자들과의 네트워크가 기업의 입장에서는 더 중요시 된 거죠. 전공을 뭐 했느냐? 그거보다 대학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였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이런 데에 고시 합격자를 많이 내가지고 그 연줄, 그죠? 동문끼리 으쌰으쌰 우리가 남이가 막 하는 그런 정신 있잖아요. 그런 걸로 많이들 뭐야 동문 파워 이런 거를 강화하는데 그 많이 주안점이 있었다. 취업 실적 보여주기에도 최적인 방법이 됐던 게 사실이고요. 그 당시에는 물론 그런 네트워크가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죠. 미국도 하버드 네트워크, 무슨 뭐 미네소타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스탠포드냐, 뭐 이런 것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으쌰으쌰는 어디나 있어요. 사람 본능입니다. 하지만은 우리의 개발 그 과정상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그 특징상 이런 것들이 더 강조점이 있었다. 정치권에서 고용 창출을 대기업에 또 압박을 하기도 하죠. 실업률 높아지면 사회가 불안해지니까 그러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용 창출을 기업주들한테 지시를 하는 거죠. 야, 내가 봐줬잖아. 빨리 고용 창출하는 걸 좀 하란 말이야. 그러면 뭘 해요? 알겠습니다. 정시 고용 빨리 해가지고 채용해가지고 금년에 몇 명을 뽑습니다 하는 걸 신문 기사에 탁 내면서 기업의 사회적 역할, 고용 창출로서 사회에 기여한다 하는 거를 딱 이제 대기업들도 중소기업들도 막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죠? 그런 게 쫙쫙쫙쫙 일사불란하게 됐던 체제였었다. 대학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졸업만 해도 무조건 채용이 됐었고, 방만하고 영세했던 대학 운영이 그 당시에는 있었다 하는 거. 저희들 지금 반성하는 게 이거예요. 90년대 이전까지, 그죠? 이전엔 이런 식이 있었고, 아무런 준비 없이 취직해서 이런 현상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가? 이때는 그래서 정시 채용이 주류를 이뤘을 수밖에 없고, 그게 관성에 의해서 지금까지 내려왔던 거고요. 관성에 의해서. 지금은 뭔데? 지금 한국 상황은 글로벌 환경 및 국내 환경이 급변했다 하는 거예요. 인구 폭감으로 노동 공급이 축소돼 버렸죠. 그래서 인도 스타일의 관리가 안 돼요. 인도 스타일은 남아도는 게 인력이야. 뭐 그냥 대충 뽑아가지고 그냥 갖다 해도 대충 맞춰서 해도 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안 돼. 안 돼. 잇몸 자체가 지금 이 약해지고 있고 이게 얇아지고 있고 이빨도 찾기도 힘들어요. 자, 이러면서 인구 폭감, 노동 공급이 축소되고 노동 공급 축소되면은 그 월급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공급 축소니까. 근데 수요도 축소되니까 또 문제라는 거죠. 성공한 대기업들은 더 이상 국내용이 아니라 글로벌 타압이 됐다 말씀드렸죠 전에. 그 다음에 세상에 없던 제품과 서비스 아이디어부터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전에는 패스트 팔로워 전략을 해가지고 정말 크리에이티브하고 뭔가 전문성 있고 그래가지고 팍 이게
튀는 거, 이런 것들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키울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따라가면 됐고 싸게 만들면 됐었어. fast follower.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테슬라랑 경쟁을 해야 돼. 일론 머스크를 비트하는 인재가 있냐고, 한마디로 말해서. 일론 머스크를 무릎 꿇게 만들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가 우리나라에 있냐? 스티브 잡스를 능가하는 사람이 있냐? 이런 것들이 생겨나야 되는데, 힘들죠. 그죠? 그다음에는 단순 노동력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AI 때문에 노동 수요가 팍 축소가 돼요. 공급만 축소가 됐으면 모르겠는데 수요까지 축소돼요. 흔히들 그러세요. 야, 2000년대 태어난 애들은 참 편하겠다. 왜냐하면 인구가 줄어들어가지고 도대체 이제 노동 공급이 없어서 니네들은 편하게 살지 않겠니? 근데 지금도 힘들어요. 지금도 힘들어요. 이유는 노동 수요도 축소됐기 때문에. 그리고 더 고급진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그냥 미중 패권 전쟁으로 글로벌화가 끝나가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만들어도 안 팔리고 어디 잘못 팔았다가 중국에 팔았다가 트럼프한테 잘못 걸리면은 너 어디다 팔았어? 그러면서 한번 이제 혼날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충 뽑아놓고서 많이 뭐 해가 적당히 경쟁 뭐 시켜가지고 뭐 빈자리 생기면 갖다 채워넣는 식으로도 안 된다는 거고, 아껴야 되고 최소한만 뽑아야 된다는 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 다음엔 일본한테서 배웠다 그랬는데 일본을 박살내버린 게 사실은 한국입니다. 뭐 플라자 합의에 의해서 그 큰 컨스피러시에 의해서 그때 뭐 거대하게 벌써 80년대 미국이 한번 눌러주셨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겠는데 그건 시작이고 끝에 완전히 일본을 이 눌러주신 거는 한국 기업들이세요. 삼성전자, 그리고 SK, 한화, LG, 현대, 그죠? 이 그 대형 회사들, 이 회사들이 일본의 도요다를 뭐 이런 소니를 눌러주셨어요. 문제는 뭐냐면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기형적인 고용시장 형태가 나타난 게 문제입니다. 평생 고용을 일본한테서 배웠는데, 우리가 그걸 안 따르고 다른 쪽으로 갔죠. 그죠?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어정쩡하게 시장 원리를 따라줬기 때문에 지금 미국식으로 완전 하드코어하게 가지 않고 어정쩡하게 정규직, 비정규직을 해야 돼. 어떻게든 절충안으로 한국형 뭔가를 해보자 하는 식으로 나가서 지금 골치 아프게 된 거예요. 더 골치 아프게 됐어요. 그다음에 관치 네트워크 중요성 그랬는데 이건 여전히 네트워크는 중요는 하죠. 근데 자, 글로벌 네트워크가 중요해졌다. 그죠? 이게 해외 명문대 출신들이라든가 아니면은 해외 경력자들 혹은 그에 필적하는 국내 대학 능력자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그냥 한국 안에서만 최고의 기업으로 멈출 거냐? 아니죠. 벌써 안 멈추고 나갔다니까요. 이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데 보면 현대도 지금 사장을 외국 사람을 갖다가 모셨죠. 그죠? 우리나라에 한국말도 할 줄 아는 그런 글로벌 인재들도 많아요. 갖다 뽑지 왜 안 뽑아? 이게 글로벌 탑 기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나라의 안에서만, 국수주의적으로 요 안에서만 최고인 사람만 뽑을 게 아니라 해외 명문대 출신이라다 그런 인재들을 다양하게 뽑을 수밖에 없어요. 다양하게 뽑을 수 없고, 밖에 없고, 그러면 국내 인재들한테 요구하는 건 뭐냐면, 그에 필적하는 능력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커뮤니케이션 스킬 같은 거, 영어 능력 같은 거, AI, 뭐, 트랜슬레이터가 있어서 무슨 필요가 없어요, 영어가. 그런 소리 한다 그러지만은 저는 안 믿습니다. 바로바로 현장에서 그냥, 스무스하게, 그죠? 마음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냐, 비즈니스맨으로서. 그런 인재들이 되는가? 국내 대학의 능력자들. 없냐? 그러면 있어요. 저희 성균관대도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키워내느냐? 커뮤니케이션 스킬 키우느냐? 문제는 그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중요한 거에 대한 인지랄까? 인식이랄까? 그런 것들이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저변에서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력, 글로벌 네트워킹 내지는 가서 쉽게 친구 맺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 깡좋게 하는 거. 그런 거를 우리가 얼만큼 어프리시에이트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우린 노력 중이다. 최소한 우리는 그걸 알고 있다. 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정치권에서 고용 창출을 대기업에 압박하는 거, 그것도 여전하겠죠. 정시 채용으로 가시적인 고용 창출 계속 지속한다.
그랬다가는 주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아까 랜덤 타임에 인력이 빵꾸가 나는데 이빨 없으면 잇몸으로 대충 씹어 11개월만 버텨. 안 돼요. 지금 하루하루가 급한 상황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비용 절감해야 되는 마당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삼성이나 현대나 뭐 SK 한화를 위해서 일하고 싶어서 난리가 났다니까요. 걔는 넘쳐나는데 굳이 왜 이런 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섭섭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적응을 해야 돼요. 적응을 해야 돼. 그다음에는 투자 부족으로 문제는 뭐냐면은 투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영세한 대학들의 현주소가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현장 경험을 최대한 많이 해주도록 하도록 일깨워줘야 돼요. 그럴 방법이 뭐가 없는가? 제가 목이 터져라 얘기하는 게 바로 단과대학별 커리어 센터가 필요하다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기업체들하고 꼭 삼성이 아니어도 돼. 꼭 삼성이 아니어도 돼요. 어느 기업이든지 간에 우리 학생들이 가서 이런 게 현장의 일이구나라는 거를 좀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게 필요해요. 중견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할 것 없이 가서 일단 학생들이 눈높이 낮추고 이게 현장의 일이구나. 이런 거, 너무 겁먹을 거 아니네. 너무 겁먹을 거 아니네. 이런 거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그 아이 오프닝 모멘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서 야 내가 이런 거 하려고 내가 뭐 이런 대학까지 왔어. 난 내가 이런 대학에 왔으면 적어도 이건 돼야지. 이렇게 눈높이 높게 나오는 애들 건방진 애들도 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좀 마찰이 약간 있겠지. 어느 정도 있겠지. 근데 그런 걸 거쳐가면서 서로 간에 이 눈높이를 맞추는 그런 작용들이 필요합니다. 인턴 알바가 중요하다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많이 우리가 서로 간에 인터액션이 필요하다. 산학협동이 이런 데서도 많이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번 비디오는 마치고 그 다음 질문 탈락자 수 증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그 다음 비디오에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네.